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5장 신민주주의론 5. 신민주주의 정치. 중국혁명은 두 개의 역사적 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제1단계는 신민주주의 혁명이다. 이것은 중국혁명의 새로운 역사적 특징이다. 이 새로운 특징이 중국 내부의 정치,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아래에서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1919년 오사운동 이전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의 소자산계급과 자산계급 지식계층이 이었다. 당시 중국 무산계급은 아직 강력한 독립적인 계급적 힘으로 정치 무대에 진출하지 못하고 다만 소자산계급과 자산계급의 추종자로서 혁명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면 신해혁명 시기의 무산계급이 바로 그러한 계급이었다. 오사운동 이후에 중국의 민족 자산계급이 계속 혁명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정치 지도자는 벌써 중국 자산계급에 속한 것이 아니라 중국 무산계급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중국 무산계급은 그 자신의 성장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강력한 독립적인 정치 역량으로 신속히 전환되었다.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구호와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철저한 강령은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것이며 토지혁명은 중국 공산당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민족 자산계급은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자산계급으로서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제국주의 시대에 처하여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시기 및 상황에서는 외래 제국주의와 자국의 관료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 후자는 예를 들면 신해혁명 시기와 북벌정벌 시기에 있어서 혁명성을 가짐으로써 무산계급 소자산계급과 연합하여 자신들이 반대하려는 적을 대항할 수 있었다. 이 점이 중국의 자산계급과 제정 러시아의 자산계급과 다른 점이다. 제정 러시아는 군사봉건적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자산계급에는 아무런 혁명성도 없었다. 제정 러시아에 있어서 무산계급의 임무는 자산계급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식민지, 반식민지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 자산계급은 일정한 시기와 상황에서 혁명성도 가지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무산계급의 임무는 민족 자산계급의 이러한 혁명성을 경시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관료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식민지, 반식민지의 자산계급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연약하였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 성질, 혁명의 적에 대한 타협성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민족 자산계급은 혁명을 할 때에도 제국주의를 완전히 전복하려 하지 않으며 전복시킬 수도 없으며 더구나 봉건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도하려 하지도 않거니와 타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중국 민족 자산계급은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두 개의 기본 문제, 두 기본 임무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었다. 국민당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대자산계급은 1927년부터 1937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제국주의와 더불어 상존하였으며 봉건 세력과는 동맹을 맺고 혁명적 인민을 반대하였다. 항일 전쟁 과정의 왕정의를 대표자로 하는 대자산계급의 일부는 적에게 투항하여 대자산계급의 새로운 배반을 보여줬다. 모택동 선제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 참조. 이러한 점에서 중국 자산계급은 역사상의 구미 각국의 자산계급, 특히 프랑스의 자산계급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구미 각국, 특히 프랑스의 혁명시대에 있어서의 자산계급 혁명은 비교적 철저하였지만 중국의 자산계급에게는 이와 같은 철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혁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의 적에 대한 타협성이 있는 이것이 중국 자산계급의 양면성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구미 역사의 구미 자산계급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큰 적이 나타나면 그들은 노동자, 농민과 연합하여 적을 반대하지만 노동자, 농민이 각성하면 그들은 적과 연합하여 노동자, 농민을 반대한다. 이것은 세계 각국 자산계급들의 일반적 행태이며 중국 자산계급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현저할 따름이다.
중국에서는 인민을 영도하여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을 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인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민들의 가장 큰 적이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 특히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오늘에 있어서 인민을 영도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민주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인민의 영도자이다. 중국 자선계급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체급은 무상계급이 이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무상계급, 농민, 지식인과 그 밖의 소자산계급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 세력이다. 이들 계급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그들은 중화 민주공화국의 국가 구성과 정권 구성의 기본적 부분으로 될 것이며 무상계급은 그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창건하려는 중화 민주공화국은 무상계급이 영도하는 반제, 반봉건적인 연합전정의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진정한 혁명적 3대 정책을 실시하는 신삼민주의 공화국이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공화국은 구미식의 자산 계급 독재의 구민주주의 자본주의 공화국과는 다르다. 그러한 공화국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식이나 무상계급 독재의 사회주의 공화국과도 다르다. 이러한 사회주의 공화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수립될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장차 공업이 발달한 모든 국가들의 국가 구성 및 정권 구성에 있어서의 지배적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국은 특정 시대에 있어서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혁명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혁명은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취할 국가 형태로는 제3의 형태, 신민주주의 공화국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의 과도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형태이다. 전 세계의 여러 가지 국가 체제를 그 정권의 계급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자산계급 독재, 전정의 공화국. 2. 무상계급 독재의 공화국. 3. 몇 개 혁명적 계급 연합 독재의 공화국이다. 첫째 형태는 구민주주의 국가이다. 제2차 제국주의 전쟁 발발 이후에 오늘에 있어서 많은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버리고 자산계급의 군사독재로 이미 전환되었거나 전환되어 가고 있다. 지주계급 및 자산계급이 연합하여 독재하는 일부 국가는 이 부류에 속한다. 둘째 형태는 러시아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으며 일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일정한 시기에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셋째 형태는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혁명이 취하는 과도기적 국가 형태이다. 각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혁명은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식민지, 반식민지의 혁명과 국가 구성 및 정권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몇 개의 계급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독재하는 신민주주의 국가로 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이러한 신민주주의 국가 형태는 바로 항일통일전선의 형태이다. 그것은 항이라는 것이고 반제국주의이며 혁명적 계급연합이며 통일전선 형태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항전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 민주근거지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 지역들에서는 국가의 민주주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는 가장 근본적인 이 약점을 이용하여 밀고 들어오고 있다. 만일 과거의 방안을 바꾸지 않는다면 민족의 운명은 매우 위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국채 문제가 있다. 이 국채 문제는 청조 말년부터 논쟁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단 한 가지 문제,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 각 계급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자산계급은 언제나 이러한 계급적 지위를 은폐하고 국민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그 자신의 계급 독재의 실체를 숨김으로써 그들의 계급적 지위를 은폐시키고 있다. 남고려의 상황 같죠? 이러한 은폐는 혁명적 인민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밝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라는 이 명사는 반혁명 문자나 괴뢰를 제외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혁명 문자, 민족 반역자에 대한 모든 혁명적 계급 독재야말로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국가이다.
근세 각국의 민권제도는 흔히 자산계급의 독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평민을 억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일반 평민이 공유하는 것이고 소수인이 사유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1924년 국공 합작에 의한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 대회 선언으로서 선포한 성명이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국민당은 스스로 이 성명을 위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국난을 조성하였다. 이것은 국민당이 저지른 대단히 큰 오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당이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여 항일 운동을 하기를 바란다. 이 밖에 정체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권 구성의 형태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일정한 사회적 계급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며 적을 반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정권기관을 조직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 있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성인민대표대회, 현인민대표대회, 구인민대표대회, 그리고 향인민대표대회까지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급 대표대회에서 정부를 선거한다. 자치조직 같네요. 그리고 성별, 신앙, 재산, 지식 정도 등의 차별이 없는 보통 평등 선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국가 내에서의 각 혁명계급들이 국가의 중심적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인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혁명투쟁을 지휘할 수 있게 되며 신민주주의 정신과도 합치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민주집중제이다. 이러한 민주집중제의 정부야말로 모든 혁명적 인민들의 의지를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으며 반혁명적인 적을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정부와 군대는 소수에 의하여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 만일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가 없다면 이러한 목적은 달성될 수 없으며 정체와 국체도 서로 적응되지 않는다. 민주집중제는 레닌이 제청한 당국과 기관, 기업의 조직 원칙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주의를 가리킨다. 즉 그것은 합으로부터의 창의, 자주성, 운동의 자유전개와 자발적으로 중앙 집권과 결합된 것으로서 레닌은 그 전형적인 신뢰로 파리코민을 들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1927년 정강산의 근거지 정권에서 민주집중제를 도입하여 사용하였고 항일 민족 통일전선 결성에서 이를 특히 강조하였는데 신민주주의론, 연합정부론 등에서 민주집중제를 정체는 정권 조직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민주집중제는 오늘날 중국의 당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기업 등의 조직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다시 할게요. 이러한 제도가 민주집중제이다. 이러한 민주집중제의 정부야말로 모든 혁명적 인민들의 의지를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으며 반혁명적인 적을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정부와 군대는 소수에 의하여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 만일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가 없다면 이러한 목적은 달성될 수 없으며 정치와 국채도 서로 적응되지 않는다. 각 혁명적 계급들의 연합전정의 국채와 민주집중제의 정체, 이것이 바로 신민주주의의 정치이며 신민주주의의 공화국이며 항일 통일전선의 공화국이며 3대 정책을 실시하는 신삼민주의 공화국이며 명실상부한 중화민국이다. 지금 우리는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중화민국다운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부합되게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 이것이 혁명적 중국, 항일의 중국이며 당연히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부적 정치 관계이다. 이것이 오늘날 건국 사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유일한 방향이다. 6. 신민주주의 경제. 중국의 수립할 공화국은 정치적으로 신민주주의적이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신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그는 큰 기업, 큰 회사는 공화국의 국가 소유로 하여야 한다. 국공 합작의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 대회의 선언에서 선포한 성명에 따르면 본국인 및 외국인의 기업체로서 독점적 성격을 띠고 있거나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의 힘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것, 예컨대 은행, 철도, 항공 등은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고 사유자본제도가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절제자본이며 신민주주의 공화국의 경제 구성의 정확한
명확한 방안이다. 무상계급 영도 하의 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영경제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며 인민경제 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민주주의 공화국은 자본주의적인 사유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가 아직도 매우 낙후하기 때문이다. 신민주주의 공화국은 적절한 방법으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손문선색의 경자유전의 주장에 따라 농촌에서 봉건적 관계를 일소하고 토지를 농민들의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서의 분홍경제의 존재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직권평균의 방안이다. 이 방안이 바로 경자유전이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모든 토지의 사회주의 농업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자유전에 기반을 두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합작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절제 자본과 직권 평균을 건립하는 것이다. 결코 소수인의 소유로 해서는 안 되며 결코 소수의 자본과 소수의 지주가 국민 경제를 좌우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결코 구미식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서는 안 되며 낡은 반봉건적 사회를 존속시켜서도 안 된다. 누구든지 이 방향을 위반하는 자는 절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스스로 파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 중국, 항일의 중국이며 당연히 수립하여야 할 내부의 경제관계이다. 이러한 경제가 바로 신민주주의 경제이다. 그리고 신민주주의 정치는 바로 이러한 신민주주의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 7. 자산계급 독재, 전정을 반박한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정치와 신민주주의 경제체제의 공화국은 전체 인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며 이 밖에 다른 선택의 길은 없다. 자산계급 독재인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길은 구미 자산계급들이 이미 걸어온 길이다. 그러나 국제적, 국내적 환경은 중국이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 환경은 이 길로 갈 수 없게 한다. 지금의 국제환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성장하는 환경이다. 중국에서 자산계급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선 국제자본주의 즉 제국주의를 허용하면 안 된다.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의 독립을 반대하며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반대하여 온 역사가 바로 중국의 근대사이다. 지금까지의 중국 혁명은 모두가 제국주의의 압제로 인하여 실패하였으며 무수한 혁명 선열들도 이 때문에 희생되었다. 지금은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금 중국에서 자신들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중국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 자산계급이 중국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중국 자본가의 독재는 아니다. 사실 지금은 제국주의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시기로서 제국주의는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것이며 제국주의는 사멸해가는 자본주의이다. 레닌 전집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참조. 그러나 제국주의는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한층 식민지와 반식민지에 의존하여 생존하며 우리는 결코 어떠한 식민지 반식민지에서든지 자산계급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 제국주의는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졌을 때 일본은 반드시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중국의 자산계급 독재의 건설과 민족 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을 끊어버리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그 내부의 그 경제 침체를 그 외부로 확장하면서 해소하는 것이죠. 외부 침략. 외부 확장. 그래도 안 되면 돈 찍어내는 수밖에 없죠. 양적 완화라고 하는. 다음으로 사회주의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모든 제국주의는 우리의 적이다. 중국이 독립하려면 사회주의 국가 및 국제 무상계급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련의 원조가 있어야 하며 일본 및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각국 무상계급이 자국 내의 반자본주의 투쟁에 지원을 벌일 수 없다.
물론 중국 혁명이 반드시 일본 및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 혹은 그 중에서 한두 나라들에서 혁명에 승리한 이후에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의 힘을 보탬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소련의 원조는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이다. 소련의 원조를 거부한다면 혁명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은 1927년 이후의 반소운동의 교훈이 아주 명백히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한 후 국민당 정부가 진행한 반소운동 1927년 12월 13일 국민당이 광주에서 소련 부영사를 살해하였으며 같은 날 14일 남경 국민당 정부는 러시아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 각성의 소련 영사를 승인하지 않고 각성의 소련 상사를 억압하여 문을 닫게 하였다. 1929년 8월 장개석은 제국주의의 사주를 받아 소련에 대하여 군사공격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국민당 정부가 감행한 것을 반소운동이라 한다. 국민당은 장개석의 국민당은 공산주의라서 반대한 거였겠죠. 지금 세계는 혁명과 전쟁의 신세대에 처하여 있으며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망하고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반제방봉건 투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시 자산계급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특수한 조건, 자산계급이 그리스의 침략을 물리공격하고 무산계급의 힘이 매우 약하던 때에서는 즉 제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과 10월 혁명 이후 케말식의 부분적인 자산계급 독재의 터키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다. 케말 1881년부터 1938년 제1차 세계대전 후 터키 민족 상업자본계급의 대표자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그리스에게 사척하여 터키를 무력으로 침공하게 하였으나 터키 인민들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1922년 그리스 군대를 물리쳤다. 케말은 1923년에 터키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스탈린은 케말식의 혁명은 외국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나타난 혁명이지만 그 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그 본질은 노동자 농민을 반대하고 토지혁명을 반대하는 반영이다. 스탈린 전집 손문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참조. 다시 이 문단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 특수한 조건, 자산계급이 그리스의 침략을 물리공격하고 무산계급의 이미 매우 약한 때에서는 즉 제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과 10월 혁명 이후 케말식의 부분적인 자산계급 독재의 터키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한 이후에는 다시는 터키 같은 나라가 생겨날 수 없을 것이며 4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터키가 생겨나는 일은 더욱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특수한 조건, 자산계급의 유약한 타협성, 무산계급의 강력한 혁명성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터키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1927년 중국의 제1차 혁명이 실패한 이후 중국의 자산계급은 한때 케말주의를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중국의 케말주의가 어디 있는가? 중국의 자산계급 독재와 자본주의 사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더구나 케말의 터키까지도 나중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반식민지로 제국주의 반동세계의 일부분으로 되지 않았던가. 오늘날 이러한 국제환경의 식민지 반식민지에서는 어떠한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그는 제국주의 전선에 선다면 세계 반혁명 세력의 일부분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편에 서서 세계 혁명 역량의 일부분으로 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그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1958년 9월 2일 모택동은 브라질 기자 마로낀과 더툴레 부인과의 대담화에서 이 관점에 대한 수정을 가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민주주의론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폭발 후에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자산계급을 언급할 때 그들은 제국주의 편에 서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제국주의 전선편에 설 것이며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말은 일부 국가들에게만 맞는 것이다. 민족주의 국가인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연합공화국 등의 나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러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러한 나라들은 제국주의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그들의 상황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국내 환경을 두고만 한다면 중국의 자산계급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서 당연히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자산계급은 1927년 혁명의 무상계급, 농민과 그 밖의 소자산계급의 힘으로 혁명에 승리한 뒤 그들은 인민대중들을 억압하고 혁명의 열매를 독차지한 후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과 반혁명적 동맹을 결성하였으며 동시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10년간 공산당 토벌 전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던가? 현재 강대한 적이 나라 안에 쳐들어왔고 항일전쟁이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구미 자산계급의 낡은 길을 그대로 답습하겠단 말인가? 과거의 공산당 토벌 10년에도 자산계급 독재의 자본주의 사회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시 하겠단 말인가? 물론 공산당 토벌 10년에 일당 독재를 토벌하여 내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반식민지 반봉건적 독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 토벌 4년 1927년부터 1937년 9월 8일 만에 만주국을 건설하였고 더욱이 6년이 지난 1937년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중국 중심부에 끌어들였다. 만약 지금부터 다시 공산당을 토벌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공산당 토벌이 될 것이며 과거의 공산당 토벌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이 당시 제2차 국공합작 기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국민당에서는 공산당 해방구를 간산 지역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면서 아직 두 당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이 결국은 일본을 물리치고 난 후에는 폭발해갖고 제2차 국공내전으로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 국공내전에서는 공산당이 승리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공산당 토벌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바로 왕정이이다. 그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새로운 반공인물이다. 누구나 왕정이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산계급 독재요, 자본주의 사회요, 케말주의요, 현대적 국가요, 일당 독재요, 유일주의 등등의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 아주 거북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 아닌가. 만일 왕정이의 편에 가담하지 않으면 항일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일에서 승리한 후에는 항일 인민들을 짓밟고 항일의 성과를 일당 독재를 한다면 그것은 한 꿈만 꾸는 것이 아니겠는가. 항일하는데 대체 누구의 힘으로 할 것인가? 노동자, 농민 그 밖의 소자산계급을 도외시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누구든지 그들을 짓밟으면 누구라도 그 자신이 도리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 역시 매우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그러나 중국 자산계급의 왕고파, 중국에도 왕고파가 있다. 는 20여 년간에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모양이다. 그들은 아직도 공산당을 제안하고 공산당을 없애야 된다고 공산당을 반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정당 활동 제한법이라는 것을 내놓은 후에 정당 문제 처리법이라는 것을 내놓았고 다시 정당 문제 처리법 실시 방안 모택동 선지 판동파는 반드시 제재하여야 한다 참조 이라는 것을 내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이런 것들을 제한 처리하면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 자신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우리는 이들에게 성의껏 충고하고 싶다. 당신들은 눈을 크게 뜨고 중국과 세계를 한번 살펴보며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다시는 당신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만약 다시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민족의 운명이 불행하게 될 것은 물론 이려니와 아마 당신들 자신의 일도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만일 중국 자산계급 왕고파가 이것을 각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며 그들은 결국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의 항일통일전선이 지속되어 나갈 것을 바라며 소수의 독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항일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것만이 최고의 상책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충심으로 하는 권고로서 늘 염려하는 바이다. 예로부터 중국에는 밥은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주 옳은 말이다. 적이 있으면 협력하여 여럿이 공격하여야 하며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며
일이 있으면 여럿이 협력하여 해야 하며 글도 여러 사람이 같이 읽어야 한다. 혼자 독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은 봉건 영주들이 하던 짓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20세기 40년대에 이런 수작이 통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혁명적인 사람들을 결코 배척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항의를 하려 하는 모든 계급적, 계층, 정당, 정치단체 및 개인들과 통일전선을 견제하며 장기적으로 합작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공산당을 배척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며 통일전선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다. 중국은 계속 향전하여야 하며 단결하여야 하며 진보하여야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투항하거나 분열하거나 퇴보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